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트럼프발 강달러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을 돌파해 오후 3시 반 기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로 마감했지만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하며 2,500선이 무너졌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하며 2,5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자산 전체 시총이 국내 증시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범위를 2개로 압축한 민주당이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간질일 뿐이라며 이탈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추심은 악질적 범죄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일해로 사망했습니다. 백일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올해 국내 환자는 지난해보다 10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러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번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수정안을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여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운운하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엔 역주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최상병 특검법은 감감무소식이고 국민이 9대1로 원하는 이슈라던 김건희 여사 문제는 회피하면서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보수의 괴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 대표가 특검법 협조를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이처럼 압박에 나선 건 여당의 집단 이탈 대신 개별적인 균열을 노린 전략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여당의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반응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정안을 다듬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두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되 야당이 재추천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역시 여당 이탈 노림수로 분석되는데 일각에선 여권이 폭넓게 거명되며 거부감을 보이는 총선 또는 재보선 개입 의혹을 수사 범위에서 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수정안을 내놓을 준비도 해놨습니다. 민주당은 또 2022년 6월 김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할 당시 명태균 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에 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하며 전방위 특검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인물들과 함께 탑승하였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에도 거듭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며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 봉합에 우선순위를 둔 채 단일 대우 기조로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여당 분열을 노린 꼼수이자 하책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띄운 김여사 특검 수정안을 두고 최악의 졸속 입법 농단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법 원안 자체가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상권분리 파괴법이라는 걸 민주당이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독소 조항을 덜어낸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건 결국 여당 분열을 노린 일종의 미끼로 보고 있는데 제3자 추천 방식 역시 야당 거부권, 즉 비토권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나온 야당의 꼼수로 봐야 한다는 게 여당 판단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역시 특별감찰관을 부각하며 특검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기본 메뉴예요. 특별검사, 이거는 선택 메뉴입니다. 그간 친한계에선 뚜렷한 쇄신 조치 없이는 김여사 특검의 이탈표가 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위기감을 피력해왔지만 이 대표 선고를 전국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대통령 담화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당정 갈등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류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대신 단일 대우로 여론전에 적극 나서며 야당의 특검 공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 시위입니다. 여당은 이번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당분간 단일 대우 기조로 대야 공격에 당력을 모은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특별감찰관 문제를 비롯해 당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현 휴전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진 모른다는 분석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명 씨가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했다며 충분히 소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주된 이유는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정당 공천에 관여해 경제적인 이득을 본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속할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도 봤습니다. 명 씨는 지난 9월 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명 씨는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 저장 장치 1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미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앴고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을 대가로 오간 거래는 7,600여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 이 돈이 김 전 의원에게서 명 씨에게 갔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또 명 씨에 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도주나 잠적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예상했다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이 시간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영장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게 변호인들이 여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황. 오는 14일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며 우리 증시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고관세 정책이 몰고 올 불안감이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셈인데
그의 공약이 가시화되는 내년 초가 돼야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잠시 환호했던 우리 증시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해 연초 대비 5.2%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더 깊어 연초 대비 17%나 내려갔습니다. 연초 대비로 다우지수가 15%, 니케이 225 지수가 18.8%, 항생지수가 21.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순매수 우위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 들어 순매도로 돌아선 영향이 큰데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14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주로 반도체주에 집중됐고 이 흐름은 미국 대선 후 더 강해져 미 대선을 전후로 반도체주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의 수익률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기술 우위의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는데 그 이면에는 조직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여러 가지 기업 문화의 문제, 이것도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것에 관해서 삼성 자체도 지금 어떠한 돌파구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트럼프 당선 후 우리 증시 침체는 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내년 초까지는 침체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에서의 어떤 부진에서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뉴욕 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며 서학개미 투자가 1.5배나 늘어나고 비트코인 폭등에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증시를 추월하면서 우리 증시가 받는 소외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아 4시 14분 기준으로 1,408.5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12분쯤 1,400원을 다시 돌파한 뒤 장중 내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영향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일 1,400원을 돌파한 이후 1,400원 안팎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능가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난 24시간 총 거래 대금이 21조 5,823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 18조 2,135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많았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하는가 하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던 비트코인은 9만 달러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 선을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트럼프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뉴욕 증시가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다우지수가 44,0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한 게 사상 처음인데 네. 이 정도로 예상하셨는지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트럼프 랠리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지금 보이다시피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 다 올랐는데 다우지수는 이제 4,400선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44,000선을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이제 0.1% 올랐고요. 기술주 나스닥도 0.06%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왜 올랐냐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감세 정책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가 된다는 얘기는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이런 것이 주가에 이제 선반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뉴욕 증시에 큰 영향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이게 조금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감세가 있다 그러면 사실상 뭐 본다 그러면 이제 관세 정책도 사실 공약으로 내붙였거든요. 근데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물가 상승이 좀 일어나잖아요. 미국 시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사실상 좋지는 않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공약 자체가 뭐 긍정 분위기도 있고 이제 부정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뭐를 선택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긍정적인 포지션에 더 많은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약 중에서도 주식시장에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만 좀 불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만 오르고요, 사실상. 예. 그다음에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미국에서 크게 올랐던 부분도 이런 감세 정책 때문에 또 아니면은 규제 철폐 때문에 이제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훈풍이 확실히 이제는 불고 있다라는 뭐 특징을 좀 느껴지게 됩니다. 예, 지금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 네.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네.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사실. 왜냐하면 알면은 이거는 뭐 누구나 아유, 투자하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테슬라가 지금 차를 팔아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왜 지금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냐? 일단 일론 머스크에 대한 CEO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예. 특히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큰 역할을 이제는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일단 뭐 테슬라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감을 걸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권력까지 얻게 되면은 규제 철폐에 나갈 것이고요. 규제 철폐가 된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밀고 있는 FSD라고 해갖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이게 규제 때문에 사실상 FSD가 잘 되지 않았어요, 미국 안에서. 근데 예. 만약에 규제가 없어진다고 본다 그러면 이젠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한 발짝 더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냐? 테슬라 입장에서는 구독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요, 월 구독료를 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막대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지금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테슬라 쪽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점들이 어떤 성장 가능성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한번 받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은 실제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너무 그 그래프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크게 이제는 오른 상태는 맞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조정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더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테슬라가 지금 5거래일 연속 올라서 네. 5거래일 만에 40%가 네. 넘게 44.12%가 상승을 했고요. 맞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 1조 1,235억 달러로 5일 만에 우리 돈으로 치면은 443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조정을 좀 제가 봤을 땐 조만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정보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효율성위원회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이제 연방 정부의 재정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재력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도 높습니다. 민심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권력까지 얹다 보니까 사실 뭐 못할 게 없어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서비스를 내놔도 된다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계속 반영되고 있거든요. 예. 주가는 일단 선반영됩니다. 일단 심리가 선반영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런 테슬라의 주가는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요. 사실 뭐 시총이라든지 뭐 일일 거래 대금은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일단 계속 갱신을 하게 되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거래량이라든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도 놀랍지만은 가상자산인 대장주 비트코인이 그 그래프 오름폭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너무 속도가 빠른 게 좀 더 두렵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비트코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오를 때 확 오르다가요.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조정을 받는 게 비트코인이고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한 10일 정도 확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푹 떨어지다가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것도 조정을 한번 받을 겁니다. 받겠지만은 일단은 워낙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아마 투자 수요들이 다 지금 코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좀 한편으로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포모족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다는 거죠. 이제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앞자를 따서 포모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숫자 보시면 야, 나도 투자할 걸. 아마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포모족의 전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야 사실상 이게 코인으로 쫓아가지 않는 거지. 만약에 내가 이 코인이 오르는 거, 뭐 특히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 보면서 나도 투자했을 걸 아니면은 나도 투자하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상 옳은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투자 철학이 정말 있는지,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셔야지, 뭐 지금 뭐 말 그대로 1억, 제가 보니까 한 1억 2,400까지 올랐더라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9만 달러까지 이제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억 2,40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9만 달러 장중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야 10만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정말요 심리적으로 동요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너무 동요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지난 5일 미 대선일이었죠. 그 이후에 25%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3년 만에 3조 달러를 돌파해서 우리 돈으로 4,20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달러 돌파한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환율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실상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총액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에서 돈을 빼갖고요. 지금 이제 코인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눈에 너무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장에 대한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국장에서 빼다가 이제 코인 쪽으로 돈을 옮기시는 분들이 오늘도 나타났고요. 굉장히 앞으로 그 거래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 1일 거래 금액을 봐더라도요.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봤더니 가상자산 거래소 1일 거래 대금이 한 19조 9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제 11일 기준인데 이게 코스피, 코스닥 거래 규모가 18조 원입니다. 더 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 거래 대금보다 더 크다는 거는 그만큼 옮겨갔다는 얘기고 근데 또 놀라운 게 아까 제가 19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일 거래 대금이. 근데 이게 일주일 전만 가더라도요. 이게 9조 원 정도 됐었습니다. 거의 2배 상승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이 많다는 얘기는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투자자들이 다 코인 쪽으로 움직였다는 부분.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미국도 이제는 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요. 코인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이 반응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6개월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인 지금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시기로 이렇게 해서 다가오면서 거기에 대선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더 크게 파괴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 추세가 이렇게 이제 코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돈의 흐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돈의 흐름이 지금 코인 쪽으로 지금 당분간 계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 이런 점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가상화폐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혹시 오를 거라는 그 기대 심리로 투자하는 거 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워런 버핏도 사실은 투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철학의 차이입니다. 일단 뭐 가상화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저는 뭐 현물 ETF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온 이후부터는 제 개인적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이제는 기존 어떤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품 가치로 봅니다. 저는 절대 화폐 가치로 비트코인을 보지는 않고요. 상품으로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게 상품으로서의 가치로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영원으로 수렴될 거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그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가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는 결국
결국에는 투자할 건지 말 것인지가 이제 결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투자로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분은요. 투자 철학이 없으면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이 바로 이제 코인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을 늦게 잡게 된다 그러면 정말 막대한 금액을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포모족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막 가상화폐 오르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제발 예금이나 적금 깨고 들어오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고 다시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출받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대출받는 도 너무 예.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다시 한번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좀 독특한 현상이 얼마 전까지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좀 비쌌거든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국내 쪽이 더 저렴한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김치 프리미엄이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광풍 불기 전까지는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이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거래소에서 어떤 균형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이제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 없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투자하기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서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한국 프리미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광풍이 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이런 뭐 김치 프리미엄 아니면 한국 프리미엄이 지금 생겨서 한 1.2% 정도 비트코인은 붙고 있다라는 거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 3시 반 예전에는 종가가 이제 3시 반이었고 지금 새벽 2시로 바뀌었지만 어찌 됐든 그 3시 반 기준으로는 2년 만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불안한 게 환율입니다. 사실 1,400원을 이제는 종가 기준으로 뚫어냈다는 얘기는요. 일단 환율 당국이 스무스 오퍼레이팅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세 조정 들어가서 환율 당국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말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1,400원을 뉴노멀로 봐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인정하기 싫은 편인데 일단은 1,400원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말 미지수다. 그래서 1,400원 올랐다는 얘기는요. 일단 심리적 저항선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가 안 좋느냐 실물 경제에 일단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사과 하나를 1,3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제 1,400원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물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수입 물가 높아지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압력을 줍니다. 물가 자체가 높아져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 타이밍을 또 놓치게 돼요.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 뭐 서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약차중들은요, 계속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 시장에서는 1,400원을 이제 뚫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환율 당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고환율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왜? 워낙 지금 달러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달러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얘기를 합니다. 10%, 10에서 20% 보편적 관세 한다고 얘기하죠. 그럼 미국 물가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준에서 고민을 하겠죠. 이거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인하하면은 사실 환율 물가 때문에 안 되겠어. 그러면 속도를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달러 가치 계속 유지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달러 사시는 분들 많아지고요.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잖아요.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또 달러 사시는 분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강달러 지속 나오면서 환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저는 좀 환율에 대해서 서민들 생각한다 그러면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조절되기를 좀 희망해 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강달러 현상은 언제까지나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환율에 대해서 예상할 수만 있다 그러면 아마 재벌이 됐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환율 예측하기가 정말 힘든 게 정말로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다 보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포인트를 읽을 거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이제 강달러의 영향을 많이 줄어드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 뜻은 뭐냐면 외국인들을 봤을 때도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야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포인트를 읽을 거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 타이밍을 알 수 있으면 이제 환율의 진정세도 그때 가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읽어내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코스피가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을 내줬습니다. 종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증시를 눌렀던 게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금투세. 근데 금투세 이제는 거의 이슈가 끝났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었어요. 미국 대선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의 불확실성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는 자금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는 매수 자금이라든지 거래 대금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장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 자본시장에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인기가 없기 때문이고 재미가 없다라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그동안 그 눌러왔던 것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눌러왔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누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증시에서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씨가 말랐어요. 우리나라 시장.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뭐 외국인도 안 들어오죠. 뭐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서 투자 안 하고 다 미국 가셨죠. 이게 계속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뭐 대장주로 얘기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간다는 거죠. 거래 대금이 늘지 않으면 주가는 뛸 수가 없어요. 누가 뭐 투자를 해야 돈을 줘야 사실 뛸 텐데 거래 대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 뛰질 못한다. 그래서 삼성 주가 본다면요,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이거 4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지금 4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도로 사실상 거래 대금의 씨가 말랐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걱정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증시 살리기에 좀 나서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좀 활화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이야기로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은 지난달 가계대출 6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은이 이제는 일시적 반등으로 보는 이유가 계절적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절적 요인은 뭐냐면 이게 10월 기준이잖아요. 어떤 거냐면 사실상 9월에 받았던 뭐 상여금도 이제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10월 달은.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했던 다양한 금융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출을 인하해 준다든지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이것도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게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대출이 더 늘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10월 달에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이제는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언론에서 얘기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얘기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뭐 주담대는 줄긴 줄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뭐 10월달 주담대가 한 5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준 편이에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기타 대출이 좀 늘었다라는 게 이제 눈에 걸린다는 거죠. 원래 9월달에 기타 대출 빠졌다가 다시 10월달에 기타 대출이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뭐 신용대출 받았다는 얘기고요. 아니면은 뭐 카드 대출도 썼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타 대출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취약차들 중심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 금융권이 큰 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대출받기 어려우니 이 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받고, 이게 악순환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금융권의 대출의 증가폭이 있는 거, 이거는 좀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은 더 사실 관리 감독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거래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특히 아파트 매매 건수가 2,287건으로 지난 7월에는 9,047건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74.7%나 감소를 했더라고요. 네, 뭐 거래가 감소가 됐는데 금액적으로도 이제는 사실상 뭐 대출 수요가 이제는 9월 달부터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대출 2단계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수요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워낙
상승폭이 컸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수는 줄었으나 그 양은 늘어났다는 거죠. 금액 자체는 늘어났다는 것이 어떤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는 강남권에 대한 마용성에 대한 인기가 죽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게 강남 불패가 다시 한번 이제 입속에서 이제 나오고 입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자 무리하게 지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실상 이제 내가 대출금을 못 파서 말 그대로 이제는 금융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오히려 또 양극화가 또 심하게 벌어지는 부분. 강남권은 더 고가로 가지만은 강남권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못 파서 사실상 이제는 저당으로 나오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양극화가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제2 금융권이 편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등촌주동이죠. 예. 여기 입주를 하는데요. 그 잔금 마련할 때 이 금융권이 뛰어들었거든요. 아하. 이 금융권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돈을 버느냐? 결국에는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주담대입니다. 주담대의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가갖고 이 금융권이 대출을 이 4%짜리를 막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금융권에 대해서 대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좀 2년 11개월 만에 최대치인데 이런 거는 사실상 규제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서민들이 사실상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출받기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서민 경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들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일 침몰한 어선 금성호의 실종자 10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체와 연결된 그물인데요. 제거하는 데만 적어도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금성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의 큰 걸림돌은 선체와 연결된 그물. 길이만 1.2km, 폭이 100m나 되는 데다 선체가 가라앉아 있는 수심 90m에서 35m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실종자들을 수습한 해군 원격 조종 수중 로봇 ROV의 수색에도 그물이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4차례 수색을 계획했다가 그물이 시야 확보와 움직임을 방해하면서 실제 2차례만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민간 심해 잠수사 투입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물이 민간 잠수사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거 작업이 우선입니다. 민간 군안업체의 바지선을 고정한 뒤 물속에서 그물을 자르면서 수색 통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수심이 깊고 그물이 워낙 넓게 펼쳐진 탓에 최소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해 잠수사가 수중에서 직접 그물을 잘라야 해 기상 상황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중에 그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그물 제거 작업까지 해서 통상적으로 일주일이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기상에 따라 가지고도 많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해 잠수사가 그물 제거에 투입되면 동선이 겹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해군 수중 로봇의 인명 수색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한계입니다. 군안업체가 시작되는 시점은 저희 해양경찰, 해군 군안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수색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체 주변에는 다른 폐그물도 상당수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거해야 할 그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이 수색의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심해 잠수사 투입 시점을 두고 수색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불이 난 포항제철소 3파이네스 공장을 합동 감식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감식에서 경찰은 국가수와 함께 정확한 발화 지점과 피해 규모, 작업자의 과실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소 주입용 풍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호흡기 감염병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이 나는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국내 사망자까지 보고되자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백일해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말 백일해에 걸린 생후 2개월 미만 영아로
입원 치료를 받다 증상이 악화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영아는 100일에 1차 예방접종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100일에는 환자나 보균자의 비말로 전파되며 감염 시 발작성 기침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증상이 완화하지만 1세 미만 영아,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폐렴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100일의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21년 21명이던 환자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더니 올해는 벌써 3만여 명으로 이미 지난해 103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자연 감소가 줄며 집단 면역이 약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7세에서 19세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데 지난 8월부터 6세 이하 유아 환자가 증가해 우려가 큽니다. 이번에 사망자가 나온 1세 미만 영아에서도 일주에 3명 안팎이 새로 보고되다가 지난주에 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생후 2개월 이전은 100일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마가 임신 중에 백신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7에서 36주 사이에 100일에 예방접종을 하면 엄마 몸에서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이제 태아에게 가서 애가 생후 2개월 동안 100일의 면역을 가질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와 돌봄이 소아 청소년 연령대 학생들도 적기에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증세가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 환기 같은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백신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부터 5박 8일 동안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에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브라질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지난 10월 동남아 순방 이후 약 한 달 만에 해외 순방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번 출국은 다자회의 참석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식량 안보 확대, 포용적 경제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다음 에이펙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내년도 의장국으로서의 각종 일정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이어 방산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페루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발언한 뒤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오는 21일 아침 귀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을 통해 기회와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탄소 중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5박 8일의 순방 기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인데 이루어질 경우 다음 달 미국에서 별도의 3자 회동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긍정적으로 조율 중으로 성사 가능성이 커서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내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인 만큼 당장 이번 순방에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닷새째 서해 남북 접경 지역에서 위치 정보 시스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오늘도 서해 도서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북한의 GPS 교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번 GPS 전파 교란이 주로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 전투 투입을 앞두고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미 관련 절차를 마친 상태라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며 북한군 파병의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간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고 국가수반이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헌법은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 조약 비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준된 조약에 서명한 데 이어 북한 역시 이틀 만에 신속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조만간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러 모두 발효되는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통일부도 북러 조약과 파병을 연관시켜 북한군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과의 깜짝 면담까지 성사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직후 일사천리로 조약 비준이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파병에 대한 반대 거부를 명확히 하고 특히 첨단 무기기술 지원에 대한 확약을 받은 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중 서명을 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조약 비준과 파병 효과를 극대화하는 의도로 비준서 교환식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같은 부대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사건은 사전에 준비한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부터 나중에 사용할 차량 위조 번호판을 미리 살펴보고 휴대전화 정보 역시 의도적으로 삭제한 걸로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는 내일 공개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피의자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내년 중령 진급이 예정된 38살 장교 양모 씨. 피해자는 지난해 중반부터 양 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임기재 군무원 33살 A 씨였습니다. 양 씨는 검거 초기엔 말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행임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범행 경위는 이렇습니다. 가정이 있는 양 씨와 미혼인 A 씨는 올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차량을 타고 자주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부대 전근과 임기 계약 만료를 각각 앞두고 자주 다투던 상황. 결국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7시 반 출근길에 A 씨와 크게 싸운 양 씨는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SUV 차량 번호판을 대체할 수 있는 위조 번호판을 검색했습니다. 그런 뒤 오후 3시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철사 재질 노트북 도난 방지줄로 A 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부대에서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인근 철거 예정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A4 용지를 붙여 만든 위조 번호판을 이용해 유기 장소인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조 번호판을 찾을 때 이미 살해의 동기가 생겼다고 보고 범행 전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범행 이후 일주일간 전근간 부대에서 태연하게 근무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는 물론 피해자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 내용 등 각종 정보 역시 의도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실종 신고 뒤 확인에 나선 경찰관에게 피해자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 조사 결과에서도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이고
계획범죄 성향이 보인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피의자 양 씨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가 장기적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재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가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여대에서도 남학생 입학을 두고 시끌시끌한 모습인데요.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힌 문으로 덕지덕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여기저기 계란을 던진 흔적도 남았습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해 농성에 나선 겁니다. 여성 교육을 통한 교육 입국, 창학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 측이 교수 확충과 교육시설 투자 등은 외면한 채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임 교수 확충이나 시설물 관리 문제 등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내용이라 그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공학 전환을 한다는 게 더... 동덕여대는 학교 발전 계획 논의에서 공학 전환이 거론되긴 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 낙과를 상징하는 점퍼들이 줄지어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항의 의미로 벗어놓은 건데요. 공학 전환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여대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도 국제학부에서 남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점퍼를 벗어두고 근조 화환을 놓는 등 동덕여대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어떠한 과든 전과할 수 있고 복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까지 남학생의 입학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모든 곳에서 남자의 출입이 가능해진 경우라고. 성신여대 측은 국제학부에 대해 오로지 정원외로 외국인만 선발하는 것이라며 공학 전환과는 관계가 없고 학부에도 교류 협정으로 공부하는 남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공학 전환을 두고 여자대학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며 학교 측과 학생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지 관심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덕여대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게시물에는 흉기 사진과 함께 최근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이곳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예고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삼선 도전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했습니다. 체육회 정관상 3선 출마부터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직 IOC 위원인 이 회장의 연임 안건은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으로 큰 논쟁 없이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 속에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망 종목을 알려준다고 유인해서 돈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서 9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는데 1,000원대인 코인은 2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고급 빌라 안에 고가의 명품 가방과 위스키 등 양주가 즐비합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돈뭉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0대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A씨 등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으로 300% 이상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60여 명에게 100억 원 가까이 뜯어냈습니다. 해외 코인을 특별 할인으로 사게 해주겠다며 투자 리딩방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00원짜리 코인을 9개월 동안 묵히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건데 한때 1,100원까지 올랐던 코인은 정작 약속된 기간 뒤엔 2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70%는 50대 이상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미숙한 고령층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그 일부만 발행한 게 아니라 실제보다 많은 양의 코인을 그렇게 판매를 하였고 그리고 실제 해외 거래소에는 아주 적은 양만 유통을 시켜서 시세를 유지하거나 폭등시키는 상황을 연출을 하였습니다.
낯선 해외 상품을 내밀며 높은 수익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에서는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300여 명에게 10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 109명이 검거됐습니다.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취약한 고령층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SNS로 홍보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00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서 세탁해준 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입니다. 문이 열린 금고 사이로 돈다발 수십 개가 보입니다. 상품권 업체 대표 A씨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28억 원 상당의 금품입니다. A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수표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바꿔준 뒤 마치 상품권을 거래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세탁해준 돈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년 퇴직한 경찰관으로 일선경찰서 진흥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가 보닛을 열어둔 채 멈춰서 있습니다. 피해 차량 뒷부분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B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회사에 가려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1월 중순이지만 날씨만 보면 봄 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선선함을 넘어 온화함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반면 해가 진 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5도, 자정에는 10도로 아침보다 늦은 밤에는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로 오늘보다 날이 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9도, 광주 2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거나 조금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가운데 낮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조금 오겠고 비가 내리며 낮 동안에도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남부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늦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누군가의 엄마이자 사랑스러운 딸이기도 했던 피해 여성의 사례를 통해 드러난 불법 추심의 문제점을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한 여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끔찍하고 지독했던 불법 추심의 행태를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빌린 건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A씨는 말도 안 되게 많은 금액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전에 주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A씨는 소액을 빌리고 갚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을 갚기로 한 시간보다 1분이 늦을 때마다 10만 원씩 더 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만에 150만 원으로 불어났는데 연 3,000%가 넘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심지어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댔습니다.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평생 쫓아다니며 돈을 받아내겠다.
죽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죽인다, 뭐한다, 쫓아와가지고 싹 죽여버린다. 협박을 얼마나 하는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A씨 사진. A씨의 아버지와 6살 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보낸 불법 추심 문자입니다. 온갖 욕설은 물론 A씨의 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담겼습니다. 이런 문자들은 A씨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백 통씩 뿌려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전화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대며 찾아가서 봐야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A씨는 사채업자들을 끝없는 괴롭힘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주변에 호소했습니다. 혼자서 아이 키우고 좀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고 하다 보니 힘든데 하루 사이에도 100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결국 협박과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 A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채업자들은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전화해 A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위협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하죠. 캐트로 식구들하고 다 보내준다. 이 나라에서 화제를 못 시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사채업자들의 악랄한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서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면담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딸과 가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참아 놓지 못했는데 YTN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그 일부를 공개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불법 사채에 시달렸던 싱글맘 A씨는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도 6살 난 딸을 잊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꾹꾹 눌렀으며 남긴 글에는 회한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 똥강아지, 너로 인해 울고 웃었고 사람이 됐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보는 너의 얼굴이, 목소리가, 웃음이, 장난치는 짓궂음이 하나하나 모든 게 데모처럼 바뀐다. 주말 동안 먹고 싶어 했던 빼빼로와 젤리를 직접 전해줄 수 없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새끼. 자신의 품에서 언제나 환하게 웃던 아이와 꾸려갈 미래는 불법 추심이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다 그 사람들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험한 세상에 든든한 버팀목은 못 대주고 큰 집만 된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면서 마지막까지 딸을 향해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셀 수 없이 되뇌고 되뇌었습니다. 엄마 미국 갔다니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고 얘기도 안 해요. 언젠간 알게 되겠죠.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홀로 자신의 어린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까지 눈에 밟혔다던 피해자. 세상을 향한 원망이라도 한껏 쏟아낼 법했지만 철없는 선택을 해 죄송하다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채와 추심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서를 확보하고 가족들을 면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처럼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끝내 숨졌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경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악랄하고 끈질겼던 불법 추심 행위에 6살 딸을 남긴 채 숨진 30대 싱글맘의 사연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관련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 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직접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TF가 꾸려졌지만 연 수천 %의 살인적 금리와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의 폐해가 끊이지 않자 거듭 강조한 겁니다.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보다 강도 높은 불법 추심 단속과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폭행과 감금 등 악질적인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성착취 추심 등 불법 행위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유소연입니다. 이번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던 만큼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촬영과 중계 장비 설치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에선 대통령도 아닌 이 대표 재판이 생중계되면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재판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고려해 조만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방법원은 시민단체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최근 출생아 수가 늘고 혼인도 늘고 있는데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올해 사회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13세 이상 국민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이 52.5%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56.8% 이후 최고치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라는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60% 가까이가 경제적인 원인이네요. 결혼식에 대한 부담도 커서 10명 중 8명이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결혼식 문화가 지나친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결혼하면 자녀는 가져야 한다고 답한 비중도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6년 만에 반등입니다. 또 10명 가운데 7명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뭘까요? 주거 지원이 33.4%로 가장 많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 순이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올가을 들어서 결혼식 다녀온 분들 많죠? 실제로 1년 전 대비 월간 혼인 건수 증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예식장 폐업이 잇따랐죠.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예식장은 733곳으로 2017년과 대비하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결혼이 늘면서 일부 예식장은 인기가 많은 가을철 토요일 점심시간 예약이 이미 1년 반 전에 마감된 곳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예식장 비용도 늘어나겠죠. 2021년 평균 예식장 대여 금액은 혼수 비용의 68%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혼수 비용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결혼 수요가 느는 만큼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1000건을 넘는데요. 예식장이 500건을 넘기면서 가장 많았고요. 결혼 준비대행, 촬영, 드레스 예복 한복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권익위 민원 2위에 오른 결혼 준비대행업 요금이 요즘의 논란입니다. 예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려면 내야 하는 드레스 피팅비, 또 메이크업을 아침에 받으면 내야 하는 얼리 스타트비, 또 사진 원본을 받기 위한 이 파일 구입비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비 부부들이 수백만 원을 주고 결혼 준비 대행 업체와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 계약을 맺어도 업체들이 이런 명목의 금액을 따로 요구하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른바 스드메 갑질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결혼 준비 대행 업체와 드레스와 메이크업, 스튜디오 사진을 뜻하는 스드메 상품을 계약한 A씨.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드레스를 셀렉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걸 보러 가는 날에 일주일만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위약금 55,000원을 내라. 웨딩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던 사진 원본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원본비를 반드시 44만 원, 55만 원씩 받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목인데 그럼 패키지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예비 부부를 괴롭히는 스드메 계약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어봐야만 하는 드레스를 고를 때는 드레스 피팅비를 내야 하고 예식 시간이 점심시간대인 경우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으면 이른바 얼리 스타트 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 대행 업체의 약관을 살펴보고 업체들이 그동안 추가 요금을 받아온 이러한 필수 옵션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약금 세부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다른 불공정 약관 5개도 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예비 부부들의 심리를 노린 웨딩업계 갑질. 공정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정된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없어도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3%포인트 내렸습니다. 당초 2.6%에서 2.5%로 다시 2.2%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KDI는 현재 수출이 양호한 흐름이지만 건설 투자 부진이 심화하고 민간 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머무는 등 내수가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었고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3%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가 일부 회복하겠지만 수출은 올해의 7%에서 내년엔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이 2026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수출을 제약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 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 이 같은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기 급락과 건설업체 재무 건전성 악화도 또 다른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KDI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한국은행 총재의 말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화 정책이 물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도 우리가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2, 3년 뒤부터는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며 새로운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역동적인 경제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정책은 관리 재정수지 적자 수준이 높다며 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큰 사랑을 받았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싸이월드가 내년에 새로운 서비스로 출시됩니다. 싸이 커뮤니케이션스는 기존 싸이월드 운영사로부터 싸이월드 사업권과 자산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싸이월드의 최초 모토인 사이 좋은 사람들의 부활을 주제로 지나친 사생활 공개와 정보 공유에 지친 이용자들에게 개인화된 공간을 제공하고 소규모 그룹과 손쉽게 교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가 내일 진행됩니다.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5월 사고를 낸 지 약 반년 만입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최후 진술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밝혔던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최근 재판부에 세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와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해 오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 뒤에도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김 씨처럼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등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큰 불이 났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화재 등 각종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게 타버린 제철소 건물에서 수사관들의 감식이 한창입니다. 경찰이 지난 10일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며 증거 자료를 찾았습니다. 제철소가 보안시설인 만큼 현장 감식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함께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산소주입용 풍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밀 감식에 더해 작업자와 회사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 2, 3주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적 오류에 의한 화재인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그다음에 범죄 의심이 있는지 여부 등에서는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최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기선 화재로 정전이 발생해 2고로 가동이 중단되는가 하면 통신선과 원료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 등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잦은 사고의 이유로 포스코의 원가 절감과 안전관리 소홀을 지목합니다. 그러면서 예방 정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고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생산에 차질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만 해명을 해왔지 피해를 받고 고통받아온 포항 시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올해만 시설 보완 등에 8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포항 시민들의 불안감과 포스코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한 걸 두고 국민의힘은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배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경찰이 시민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집회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까지 다쳤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의 일부 참가자가 경찰과 충돌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폭력 불법 집회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다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연행자뿐 아니라 폭력 사태의 배후 세력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물론 같은 날 집회를 연 민주당을 향해 책임의 화살을 돌리며 근본적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노총과 함께한 이유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머리수를 빌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공격해서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날 이재명 대표가 시위대를 진압한 경찰을 1980년대 백골단에 비유한 것을 두곤 불법 시위의 공범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80년대에 갇혀있는 분 같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반면 야당은 당시 폭력의 주범은 정당한 시위를 탄압한 경찰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경찰 진압 때문에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는 권력은 그 말로가 하나같이 처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청장은 폭력 진압 진실을 인정하고 민주당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경찰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대한민국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는 무조건 해산하겠다는 마카파식 발상이라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80년대 군부 정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갖은 폭력과 숱한 고난에도 언제나 이겨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야당이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 집회 참가자와 경찰의 대치가 거듭 충돌로 이어질 경우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일본의 중의원 총선에서 당의 의석수를 크게 늘려 정부 여당에 큰 목소리를 내왔던 야당 대표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인데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면서도 의원직과 당대표 사퇴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중의원 총선에서 의석 7석을 4배인 28석으로 늘리며 국민민주당을 캐스팅 보트 정당으로 자리매김시킨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한 주간지가 16살 연하인 성인 잡지 모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다마키 대표가 하루 간격을 두고 해당 여성과 같은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후드티 차림으로 와인바에서 몰래 만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주간지는 이런 모습이 이전에도 수차례 목격됐다고 지역 정치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있는 특별국회 소집 이래 보도가 나오자 다마키 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 사실이라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家族のみならず期待を寄せていただいた全国の多くの皆さんに心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 다만 의원직 사퇴는 용서해준다면 의원으로서 일로 보답하고 싶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당 대표직은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석수를 늘려 여당을 상대로 강한 목소리를 낼 만큼 당을 성장시킨 대표의 역할이 아직은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私自身が玉木をですね、今は支える時だと思っていますので。 다만 당 일각에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마키 대표의 분류는 모처럼 정부 여당을 상대로 존재감을 높여가던 국민민주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의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을 각각 발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의원 모두 반중 강경론자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에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와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때 부통령 후보로 고려했을 정도로 공화당 내 유력 정신입니다.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패배한 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선거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Because together with Donald Trump,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not just great, but greater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주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과 북핵 문제 등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이란 관련 자본에 대해 미국 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국 제재마다 적극적으로 이름을 올려왔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지한파로 평가됩니다. 북한을 한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범죄 집단이라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 역시 대중 강경파로 평가됩니다. 육군 그린베레 출신으로 하원 중국 특위에 몸담으며 핵심 광물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대학과 학계를 중국 방첩 활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했고 타이완 방어를 위해 아시아 동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And people overwhelmingly chose to turn the page on the failed policies of this administration on the economy, on the border, and on foreign policy. 주요 인선이 하나둘 채워지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기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묵박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른바 마가 세력으로 불리는 친트럼프 충성파들로 대거 채워지면서 이들을 견제할 역할이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비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재협상을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거쳐 발의를 시켜놓는 것이 재협상 과정에 우리 입지를 튼튼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 선물 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온라인 불법 도박장 운영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의 등락을 예상하고 판돈을 거는 방식이었는데 이곳에서 오간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 주문도 한쪽에 표시됩니다. 실제 주식 거래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 화면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온라인 불법 도박이었습니다.
30대 A씨 조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2022년 7월 국내외 선물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며 이른바 투자 리딩망을 만들어 참가자 6,200여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나스닥이나 홍콩 선물 지수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에 판돈을 걸게 했는데 확인된 규모만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용자들이 이제 상승장, 하락장에 돈을 베팅을 해서 그걸 맞췄을 때는 이제 그 조직에서 돈을 지급을 하고 맞추지 못했을 때는 그 손실금이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이 되는. 합법적인 거래소로 위장한 탓에 도박장이란 걸 모르고 투자금을 넣은 사람도 있었고 많게는 7억 원을 잃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도박장 운영에는 폭력 조직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20, 30대 조직원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확보했고 자금 세탁도 맡겼습니다.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110억 원은 명품을 사모으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 혐의 등으로 36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 등 3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산 케이블카는 주말이나 관광 성수기면은 넘치는 수요를 소화하지 못해서 긴 대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평일 저녁 서울의 관광 1번지 남산공원입니다. 남산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서 있는 연인,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눈에 띕니다. 탑승장 건물 안에도 외국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긴 대기줄에 몇몇 시민들은 결국 발걸음을 돌립니다. 매표소 앞에 50분 대기라고 써 있길래 다음에 이제 애기 학원 빠지고 좀 더 일찍 와서 타볼까 생각 중이에요. 살짝 속상해요. 케이블카 앞 공영 주차장은 이미 만차고 주차난에 헤매는 차량으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중교통은 사실상 셔틀버스와 케이블카밖에 없다며 운송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저 셔틀버스도 좀 운행 횟수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많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서울에서 더 유명한 명소로 발돋움해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명동에서 남산까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울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며 착공에 돌입했지만 현재 공사는 멈춰 있습니다. 60년 넘게 3대째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는 케이블카 운영사가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 운영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항고했습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건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고 곤돌라 사업은 운영 수익이 온전히 남산 생태환경 보존과 시민 여가를 위해 돌아가는 공익 사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재판부를 더욱 열심히 설득해서 공익과 무관한 독점 체제를 바로잡고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항고심에서 케이블카 운영사의 60년 영업 독점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관광객의 남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곤돌라의 공익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개 수수료를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어떤 쪽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도출이 실패했다고 지적하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4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3가지는 합의가 됐고 가장 큰 쟁점인 수수료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면서 어제 상생안이 다시 와서 공익위원들이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5회 중국 국제 에어쇼가 열리는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홍콩 매체가 전했습니다. 주하이시 공항국은 어제 오후 7시 48분 소형 자동차 한 대가 주하이시 샹조우구 체육센터에서 여러 행인을 들이받은 뒤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찰이 신고 접수 후 신속히 현장에 인력을 보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기사 62살 판모 씨를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벌써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올해도 입시 한파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비 예보가 있죠. 네, 그렇죠. 귀갓길 서해안부터 비가 점차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수능일 날씨는 아무래도 수험생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시험장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검색창에 날씨 누리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면 수능 시험장 기상정보라는 글씨가 있죠. 눌러서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자, 그럼 시험장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가 나오고요. 학교를 검색하거나 리스트로 보기를 눌러 학교를 찾으면 끝. 네, 이렇게 일별, 시간별, 기온은 물론 비 내리는 시점과 바람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비 소집일인 내일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 9도, 대전 7도 등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선선함을 넘어서 온화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에는 낮까지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또 너울이 유입되는 가운데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까지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